2000년 6월 15일, 오늘 2월 15일이니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 선언을 했던 17주년 기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오늘 축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해주면서요. 또 남북의 하야 협력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또 1991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또 2000년에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에 14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가 그동안의 반목과 대결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역사적인 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상황에서 북이 정말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미사일 문제를 잘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대화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불씨가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오늘 7분을 넘는 그런 축사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오늘 축사였습니다. 이게 주간 행사가 김대중 평화센터, 민간단체인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대북관을 보여주고 메시지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던졌던 질문 잠깐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긴 하죠. 앞서 던졌던 질문이 이렇게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임명하겠다라는 선언, 야당과의 대처, 이후에 전망에 관한 얘기를 짧게 듣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정기남 소장 먼저 하실까요? 저는 막상막하다. 전망. 예. 지금 전망인가요? 예. 수싸움. 네. 수싸움의 전망인데, 하여튼 이게 지금 청와대가 저는 좀 더 이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전 이쪽에서 좀 바꿔야 될 게,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이제 인준을 앞두고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 양당제에서는 XY 축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다당제에서는 XYZ까지 생겨서 새로운 협치 방정식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결국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국정을 끌어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근데 최근에 청와대 움직임을 보면 다소 높은 지지율,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가지고 좀 약간 밀어붙이기 식의 좀 유혹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의 역사가 과잉 기대와 과잉 환멸에 그런 쌍곡선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협치의 새로운 방정식을 5당 체제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예.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야당은 역시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비치는 순간 야당은 동료를 잃게 돼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야3당이 보여주는 인사청문회와 예를 들면 추경안과 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예. 거 국민 여론 동의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선택에 대한 제안뿐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좀 충고를 해주셨군요. 이재경 교수. 예, 저는 협치 자꾸 얘기하는데 이 협치가 누구를 위한 협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거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협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 목적은 그렇게 돼야겠죠. 정치 권력들끼리 자기들끼리 뒤로 주고받기 하고 한 명은 반드시 아웃시키자 이런 식의 협치는 저는 이건 아마 야당도 바라는 바가 아닌 협치, 야당도 그런 협치를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시 한번 협치를 얘기할 때는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협치를 위해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상당히 비교했을 때 예.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사 문제를 가지고 협치를 한 여부를 판가름하는 거는 저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사 문제는 가능하면 법이 정해준 것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야당은 야당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예. 여당은 여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이 왜 필요하고 왜 정해놨습니까?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면은 예. 그 결정은 가능한 법을 존중하고 법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또 가능하면 정치는 다 청문위원들도 여야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나와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가능하면 국민들의 입장을 존중해야죠. 왜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 앞에 보여줍니까? 국민들을 판단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들과 정당의 판단을 위해서만
이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야당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야당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이게 선택권은 여당한테 있거든요. 예. 야당은 이게 반대를 위해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안 하고 어쩔 수 없는 게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저는 인사정책은 하지하책. 오. 하중에 이게 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지지만 가지고 개혁이 됩니까? 개혁은 이게 국회 법이 통과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가요. 그럼 이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항상 이 협치라는 거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 여당이 먼저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당이 말 한마디에 왜 뭐 실제 준 게 있습니까, 야당에? 지금 이 장관들 보면 김동연 장관 외에는 전부 이게 코드 인사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청와대가 이게 국회 협조 없이는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이게 지금 쓴소리하는 분이 없다 주위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가피하다는 지금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지금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광덕 부장. 예, 저는 그 누가 한 수 위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청와대하고 야당 중에 예. 제가 보기에 누가 한 수 아래인가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질문이.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양비론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와대와 야당은 치킨 게임처럼 서로 마주 달리는 차인데 서로 운전대를 안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면 충돌하게 되면 서로 손해보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 진짜 협치를 통해서 민생의 독을 봐야 될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50보 100보 난현낭제의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러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이 여당도 뭔가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야당도 모두 다 뭐 낙마시키겠다 뭐 이런 자세로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아까 무슨 뭐 누가 꼭 한 명 꼭 반드시 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내각 그 후보자들이 보면 뭐 지고지선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보면 과거에 나왔던 후보자들하고 더 심하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덜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든 그거는 양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정권에도 항상 인사청문회가 일단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지만 법률로 해서 도입된 이후에 계속 낙마를 해왔습니다. 일부 한두 명, 두세 명씩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중에 심한 사람은 서로 예. 낙마를 한다는 데서 의견이 모아져야 소위 협치의 틈새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하고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하여튼 오버하는 쪽이 집니다. 오버하는 쪽이 진다. 네, 먼저 성내는 쪽이 지고요. 아, 그래도 이번에 좀 더 많이 잘못한 것은 50보, 100보가 야당 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두 배나 잘못한 쪽으로 하고 있네요. 100보, 50보는 바뀔 수가 있네요. 50보, 아, 100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양문석 이사장. 예, 뭐 우리 서 변호사 그 코드 인사 표현에 상당히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귀에 약간 좀 거슬리는. 아, 그랬어요? 네. 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의 안경환,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 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 개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문제가 뭡니까? 검찰 개혁, 국방 개혁, 교육 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 인사가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코드 인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개념으로서의 코드 인사, 그다음에 핵심, 실체, 그다음에 개혁, 이것들이 바로 코드 인사인데 계속해서 코드 인사가 상당히 부정적인 그 맥락 속에서 그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불편했고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틀 바꿔야 됩니다. 인사부터 정책까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수싸움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싸움에서 누가 이길까를 예측하는 이런 재미없는 평론을 해야 됩니까? 예. 이제는 기본적으로 안희정 그 지사가 이야기했던 대연정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권 공동정부 고민,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내각 과정에 있어서 안 되면 예. 정책연합을 통해서 인사와 정책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는 틀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럼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의 그 정책연합이나 바른정당과의 정책연합을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 추진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청와대와 야당이 부딪히는 형국들을 민주당이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력과 존재감은 어디서 찾을 거냐.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싶은 거죠. 예. 평론할 소재가 시원찮아서 논평도 지금 재미없다, 평론도 재미없다 하셨는데 황정은 소장 재미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평론은 정치 게임이죠. 어허. 그래서 게임을 해설하는 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재밌게 굉장히 해주세요. 재밌어요. 예. 저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감성 코드, 협치, 탈권위, 소통
이런 어떤 형식적인 협치의 이런 형식으로 실제 내용상으로는 온마이웨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권 대통령이 됐으면 장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관의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야당이 충분히 하지 마라고 할 자격도 또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무시하고 또 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서 야당과 싸우겠다. 어차피 야당이 지금 정권을 9년 집권하다가 잃었으니까 상당히 독이 올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세게 붙으려고 할 건데 그 싸움은 유리한 데서 싸우는 게 좋다. 뭐냐? 장관 임명 문제에만 몰두해라 해서 이슈를 매우 협소화시키고 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야당이요. 국민 지지를 조금 더 받는 걸로 보이는 사드 문제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전선을 벌여서 만약에 전면적인 싸움을 전개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걸려서 강경화 한 명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예, 앞서 그러면서 지적했던 부분이네요. 사드나 예.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으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에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이 예. 말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빨리 방향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니까 황장훈 소장은 더 큰 틀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재밌게 하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지는 조금 주제를 계속 보죠. 예. 아하, 지금 관련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조금 여지기로 했는데 청문회 시작도 안 해서 그러나요? 화면이 좀 늦게 떴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칼럼과 저서 논란의 쟁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관급 중에서는 장관 내각은 17명에다가 추가 금융위원장까지 포함하면은 아직 내정이 안 된 사람이 장관 2사람에다가 금융위원장 3사람인데 청문회를 지금 여러 번 했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9사람이 되거든요. 장관급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쪽 저쪽 정당들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가 됐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추가로 지금 임금체불 문제는 확인된 건 아니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칼럼과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쪽도 있고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쟁점이고 쟁점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더 보죠. 과거 저서 중에 성매매를 했던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한 글에 보면은 뭐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문회 때 의혹이 있으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부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노동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조직 관리도 잘 하고 뭐 모든 걸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또 학술적인 논문 쓰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한신이 전쟁에는 아주 천재지만은 직접 칼 들고 뛰어들면은 몇 명 쓰러뜨리겠습니까? 잘못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깊이 반성하고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네,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고 살펴봐야 될 대목인가 여기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 쭉 듣고 가겠습니다. 전영욱 변호사. 저는 이게 지금 쟁점은 바로 이게 악마적인 발췌 편집이냐, 예. 아니면 이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편집입니다. 사실 이게 편집이라는 건 완전한 허구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편집에는
뭔가 그 구절이 있으니까 악마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편집의 원인 제공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항상 찬성했던 정의당조차 정말 이게 여성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변수가 돼서 좀 더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회피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그 표시하면서 그 부분들 흠결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비전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의 그 정도와 강도 이러한 부분들로 논의를 그 풀어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예, 이 안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하시고 지금 명예교수인데 69, 70 정도의 나이십니다. 주변 그 교수들이 가까이서 대화하고 평한 내용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입니다. 법과 인문학 이런 부분도 강의를 하시고 그랬다고 예, 하고요. 문학적 스타일이 상당히 그래서 좀 강하게 총체적으로 있죠. 그간의 삶 전반을 좀 놓고 좀 검토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몇몇 단어는 처음에 발췌된 부분은 충격받았는데, 책은 다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주요 언론들의 다 이렇게 서평을 그 당시 걸 좀 보고,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 당시 인터뷰, 작년 11월에 나온 인터뷰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원래 이분이 어제 설명한 대로 좀 전체적으로 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남성 지배 체제 아래서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끌어들이긴 했는데 예. 저는 좀 그 표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거부감 느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예, 청문회까지 일단 두고 보자라는 주장이네요. 정기남 소장. 예, 그 뭐 중복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가장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저는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다. 예. 기본적으로 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성의식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청문회 요즘 지금 뭐 잣대를 좀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잣대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2014년인데요. 우리 안경환 그 당시에는 뭐 교수였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옳지 않은 일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자 이번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오해라면 저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대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예. 과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내놓는 후보마다 점점 흠결없는 후보가 네. 한 명도 없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을 한번 묻는 것으로 짧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 또 인사수석도 물론 있긴 하죠. 황장훈 소장. 저는요, 이분이 그 남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자꾸 성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 문제는 저는 예술적인 표현을 하다가 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섹스 어필, 이분 자꾸 그 섹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에서 이 국가 간에 대해서 이중국적 문제를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국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겠지만은 아메리카 또한 너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이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에게 충성을 해서 강요하지 않는다. 굳이 한국에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 예. 조국 대신 타국에서 이렇게 사회적 삶 대신 개인적인 삶을 동경해 살아라. 이런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거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개인이라면 모를까 공적인 인물로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논란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그 장관들의 검증 과정에서 동일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무장관은 또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바른 생활, 뭔가 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주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처에 따른 특성이 또 있다.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바른 생활 사나이나 바른 생활 여성이 돼야 또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저도 평소에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다 쓴 내용에서 지금 비롯된 거예요. 본인이 글을 쓰거나 본인이 고백하거나. 근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저서에서 이야기한 거, 지금 뭐 일일이 그 표현들이 지금 심한 게 많아가지고 다 소개하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는 소개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든가 거두절미했습니다만은 그런 여성 비하 논란 또 일부에서는 그 매춘을 합리화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는 남성 지배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거다. 전체 맥락은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잘 읽어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다운 계약도 하고 나는 음주운전 회복도 있고 논문 중복 게재도 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거로서 이제 재산이 최근 8년 사이에 두 부부가 10억가량 재산이 증가한 거.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빨리 증가했느냐. 하여튼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하여튼 본인이 잘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잘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쟁점을 내걸었는데요. 그 책 관련해서는 후배 교수인 서울대학법대 후배 교수인 한인섭 교수가 맥락을 보면 오히려 의도가 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긴 했었는데 조금 표현 방식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부분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도 듣고 하면서 아마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론도 형성되고 그때 아마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인사청문 관련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네, 최순실이 추천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출연금 인출 시도 물음표까지 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계속 이 와중이란 말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심지어는 정유라까지 3차에 걸쳐 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270억을 지금 인출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혼자 한 거냐 단독 실행이냐 아니면은 뭔가 조직적으로 뭐가 있어가지고 그 오다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것인데 여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장 창구에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가서 상담을 가서 한 거죠. 재단 그 계좌이들은 275억을요 인출한다라고 한 거인데 인출이 지금 계좌가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정지가 돼 있는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정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시 이사직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입회해달라는 것인데 경찰에서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승일 부장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정동춘 이사장이 전 이사장이 되겠죠. 지금 상임이사직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계좌를 봉쇄해버려가지고 직원들 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려고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공과금 인건비 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임기도 끝났는데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이라고 하고 있고 K스포츠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언가라는 얘기인데요. 큰 제목은 일단 첫 번째 제목은 그겁니다. 이 와중에 재단에 출연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 왜 하려고 했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구체적인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정동춘 이사장님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고. 그 부분이고 저는 정동춘 이사장님을 이제 최순실하고의 그 재단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꼭 정동춘 이사장님이 그 임기가 이제 13일입니다. 금월 13일까지인데 그날 이후에 깨끗하게 나가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동춘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결재권이 1억 이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순실과 어떤 도모를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면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또 최순실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 있고 본인이 최순실을 재단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 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동춘의 이사 지휘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정동춘이 먼저 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일단 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정동춘이 일단은 이사장은 해임은 맞는데 상임이라서 이사로서의 잔여 기간은 남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갖고 정동춘이 가가지고 거래은행 두 곳을 찾아가서 인출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인출을 시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출 금액이 시도한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은행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강남경찰서로 전화를 했고,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인출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 인출을 안 해줬던 거죠.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출하려고 하는 거네요.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좌절된 얘기를 지금 빗대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질문도 같이 나왔죠. 아까 황영철 의원이 언제 그만둘 거냐라고 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고려해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고려해보겠다는 결과 지금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본인이 내린 모양이죠. 이것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승일 부장 등 회사 직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사장직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상임이사직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인출하려다가 오늘 보니까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노승일 부장 그랬죠.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결국은 거부당했다는 것인데 왜 이 와중에 이렇게 기백억을 인출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엔 먼저 변호사가 먼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양문석 이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짧게 심플하게. 네, 좋습니다. 먹튀 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조직적으로 짜고 먹고 튄 이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혼자 먹고 튄 후 독식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혼자서 먹고 튄 후 독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먹튀 후 독식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때 조직적이라 하면 최순실 등과 함께 먹튀. 예. 먹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진남 소장.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K 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지금 아마 그 설립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6월 22일 날인가 결론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철저한 우리 그 정동춘 이사장의 VIP 고객. 10년 된 이른바 마사지 고객이 최순실이었잖아요. 예. VIP 고객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서 정동춘 이사장 마사지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마사지라는 말을 쓰고 서울대 체육과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예, 운동 기능 회복 센터. 예. 그 말을 마사지라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건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공과금, 직원들의 운영 경비 충당 이게 운운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들한테 문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 제작팀에서 정동춘 이사장, 전 이사장, 정동춘 이사에게 계속해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100통 이상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직접 오늘 상황에서 입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6월 22일경에 지금 취소 여부 결정 난다고 했어요? 네네. 취소가 나면은 그 재단의 출연금은 국고로 해소가 되나요, 서정욱 변호사? 원래는 이게 뇌물하고 강요인데요. 예. 뇌물은 이게 몰수 국고 환수가 맞고요. 예. 근데 강요해서 하면 기업에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업에 제가 돌려줄 보기에는 수 있다. 강요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예. 원래는 이게 정경련에 돌려주가지고 다른 재단을 만들든지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시죠. 예.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 돈 아까처럼 인출을 못 해요. 근데 저는 이 국정농단범의 해명은요. 대부분 이게 반대로 해석하면 진실에 가깝더라고요. 바로 본인이 뭐라고 해명했냐면요. 반대로 해석하면 진실이다. 본인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직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내기 위해서 인출하려 했다. 예. 그럼 이게 거꾸로 해석하면 직원 인건비 안 주기 위해서. 이 말은 이게 반대 직원. 왜? 돈을 못 주니까 인건비 안 주기 위해서. 예. 다만 이게 덤으로 본인 인건비 한 2억 대거든요. 예. 이건 이게 받고. 저는 이게 그래서 반대 해석.
이게 실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임원들은 뭐 우선 가져갈 권리가 없는 거죠, 사실상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설립 취소 단계이기 때문에 임원이고 직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게 상임이사는 가져갈 수 있고요. 실제 이거 모든 혜택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이 은행에 찾으러 간 거는 최순실 측과 교감이 있어서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네, 최순실하고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줬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럼 돈을 인출 시도하냐는 거는 바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잘 분석을 해줬는데 당장 돈을 놔두고 있으면 그게 고영태와 노승일과 가까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돈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하면서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챙겨 놔두면 결국은 자기도 쓸 수 있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 최순실 씨도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일단은 본인한테부터 억대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쓰려는 그런 게 합법적인 선에서 일단은 처음에 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결국 재단이라는 게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주도권 싸움을 벌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황장 소장. 저분 멘탈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청문회 왔을 때 보니까 거의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적으로 인출한다라는 게 보통 용기 있으면 하는 행동이 아닌데 누가 저분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돈을 가져가도록 했는가? 근데 이 주인이 재단 주인이겠죠, 실질적인.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왜 까마귀가 씨도 때도 왜 우리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한 것은 지금 이 담당 정부 부서에서 재단을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 재단의 돈에 대해서 묶어놓고 아예 인출 자체가 폐쇄된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난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경찰에 연락해보고 또 법원에 이런 어떤 판결문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담당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 돈에 대해서 저렇게 인출을 시도해서 은행이 그걸 확인해야 될 정도로 해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일부터라도 저 돈은 제대로 담당 부서에서 묶어야 된다 봅니다. 감시 감독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번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된 사람들의 대응 전략까지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에서 상당히 호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재경 교수. 네, 저 사람이 지금 계좌 가서 돈 찾으려고 시도한 것은 제가 보기에 계좌의 현재 상태를 체크한 그런 의미가 가득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노승일 씨의 증언을 보면 자기 이름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도장도 자기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이사장직 아웃되고 나서 다니면서 은행 가서 다 비밀번호 바꾸고 다 바꿨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래서 직원들이 임금을 못 찾고 있었죠. 그 가처분 소송에서 뭐 인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낸 가처분 소송. 그래서 6월 7일 날 법원 판결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내 계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선 확인하러 다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리고 본인이 이 직을 계속하는 거는 최순실 측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래 처음에 국정농단 사태가 생겼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다시 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버티다가 이사회에서 강제로 쫓겨났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나는 이사직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버틴 거고요. 저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돈의 맛을 본 거죠. 거의 뭐 고급 승용차에다가 1년에 한 2억 정도 저 사람 개인 유지비. 거기다가 지금 275억이라는 거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상태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 도장과 자기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거를 인출 가능한지 여부를 아마 테스트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아까 황영철 의원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때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해체가 될 때까지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패널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관련된 자료를 좀 보죠. 최순실 은퇴율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010년도 7월이나 8월. 어떤 계기로 알게 됐습니까? 저랑 같이 동업했던 그 후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고객으로 왔습니다. 뭐를 하셨는데 고객이죠? 마사지 클럽 했다는 겁니까? 마사지 클럽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뭐 마사지 센터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식 명칭이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입니다. 그러면은 최순실과의 교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네요. 5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K스포츠 대한 이사장직은 어떻게 제의받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K스포츠 이사장 그 비상근 몇 월 달에 언제 제의받으셨습니까? 네, 비상근으로는 한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동춘이 해임된 상황에서 정동춘이 이제 나갔죠. 정동춘이 나가면서 법인 사연 인감을 갖고 나간 거예요. 예.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그 계좌도 바꾼 경우도 있고 예.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원 그 K스포츠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바꿔놓은 거죠. 본인만 쓸 수 있게끔.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예. 은행 업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확인해 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뭐 최성실 씨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관련이 없습니다. 스포츠랑 실제로 뭐 최성실 씨 좀 더 맞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재단 내에 우리 직원들을 움직이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가 좋았던 직원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사장을 불법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퇴임시키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욕심을 낸다든지 지금 현재 자리에 연연한다든지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고려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재단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그 정확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분이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겨울에 이제 이른바 탄핵 기각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왔어요. 예. 연사로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게 뭐 고영태 일당의 음모다, 뭐 기획된 음모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저는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박근혜의 숭고한 뜻을 지키겠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뭐 재정적인, 금전적인 욕심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이른바 그 게이트. 예. 본인은 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 숭고한 뜻을 지키는 마지막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끝까지 나는 남아있겠다. 뭐 이런 지금 좀 오도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하여튼 그 뜻을 살리려고 하던 그런 전략이었을 거다. 너무 숭고하게 해서. 그럼 뭐 얘기하세요. 숭고하게 해설을 양문석 해서. 이사장 얘기하세요. 예, 저는 좀 천박하게 해설을 할게요. 예. 우리 아까 서 변호사가 그 앞뒤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공과금 직원들 공과금 주려고 했다 하면 지 먹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똑같은 분석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든지 자리에 연연한다든지 최순실이 뒤에 있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개인적인 욕심, 자리에 연연, 그다음에 최순실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밝혀졌고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까지도 황영철 위원이 물어봤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 했었을 때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깊이 고려 중인데 뭐를 고려하느냐면 먹고 튀어야 남는 게 있어야 사퇴를 하지. 근데 먹고 튄 게 없어 아직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먹고 튈 거를 찾는다고 지금 깊이 고려 중에 있는 거죠. 예. 고려 중학교가 아닙니다. 네, 황장 소장.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주인 없는 특정 용도의 이 재산이 중심이 되는 기구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단의 간부라는 것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이 최순실이든 또 이 재단을 만든 중심이 되는 인물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은 지금 자기가 이 모아놓은 돈 272억입니까? 이 돈에 중대한 권리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또 법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쯤 되면 재단 내놓고 조용히 다 사라지죠. 99.9%는요. 예.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가는 부분으로 봐서는 저 분이 최순실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깊숙한 관련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는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든지 예.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275억이네요. 저 돈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든지 둘 중에 예. 하나일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마 조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동춘 씨는 높은 분의 아마 그 지시로 아마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 얘기가 작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저는 나는데 누가 자기를 임명했는지 그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해요. 높은 분이 했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마 그만두려고 했다가 높은 분이 그만두지 말고 버티라고 해서 버틴 것 같고. 자의는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지하는 것 같고요. 예. 계속 버텨라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는데 돈의 맛이라는 그 제목에 있었어요. 돈 맛을 봤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는 한 10년 된 관계라 그러죠. 네. 그리고 아마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의 맛을 또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한때 대선 후보를 한번 지지하는 것까지 모색했던 그런 보도를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철학을 깊숙하게 개인적으로 갖고 이 275억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좀 행사할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 예, 재단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돈과 재산이 이 재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재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여기 이사라든가 이사진들이 그걸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그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느 세력한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국가에 기속이 되든지 정경련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화부가 지금 주무부서가 지금 현재 정확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소위 최순실과 자기 등의 어떤 세력이 마지막까지 재산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을 제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고영태 세력한테는 주도권을 넘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김광덕 부장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했던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고 내용도 전달을 잘 하시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오늘 그 재판에서 판사님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민사 33부에서 재단에서 이번엔 정동춘을 상대로 이사지 부존재 확인소를 했거든요. 이때 판사님이 이래 물었어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법인은 사회정치적으로 문제 법인이다. 그리고 이게 소송이 동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월급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판사님이. 그랬더니 이게 양측 변호사가 둘 다 저도 둘 다 소송의 동기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지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쪽 변호사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게 제 답은 왜 이렇게 사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양쪽 변호사는 모르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더 괜찮은 능력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요 먹지 불가능해요. 다압류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다음에 월급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재단 곧 없어질 거예요. 도대체 왜 사활을 그런지 저도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숭고한 뜻이 있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건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거다. 뭐 세상 일은 또 자기도 모르면서 진행되는 도 가끔 있어요. 자기 가는 일이. 그런데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하디슈 넘어갑니다. 몰랐다던 김기춘, 최순실, 정윤회 부부 안부 물었던 이유. 김종 차관에게 물었나 봐요. 전 차관에게.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더니 안부 묻는 사이인가라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정윤회 씨 부부에 관한 안부를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마침 김기춘 전 실장이 법정에 몸이 힘들어가지고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그 법정에서도 구치소에 보면은 환자들이 입는 복장이 다릅니다. 그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누워서 지금 들어간 상태였는데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 전 차관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 승마 부분 개혁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김기춘 실장에게 도움받으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씨와 나눈 대화가 김기춘 씨에게 직접 보고한 적도 있다. 최순실 씨가 뭐 그런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나눴던 얘기가 바로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의 얘기가 어제 그 재판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했던 얘기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김종전 차관의 말을 반박을 했습니다. 정의라도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알게 됐다. 결국 김종전 차관이 착각한 것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김기춘과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 두 사람 간의 아는 관계라는 주장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부인을 해왔는데요. 그랬죠. 차은택 씨는 결국은 최순실 씨가 김기춘 만나보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둘 간의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소개한 걸 안다라는 거였는데 김기춘 전 실장 그렇게 답했죠. 차은택을 만난 것은 최순실이 중간에 소개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보다면 이 서로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것이긴 한데요. 결국은 애매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김기춘 실장 어떤 태도를 보일지 과연 둘 간에 반발하면서 통화도 면담도 한 번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지 자료 화면 더 보시죠. 미승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최순실 왜 모르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고요.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은 일이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20년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시 비서실장 공간에 간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됐습니까? 갔을 때 그 전 문체부 장관 후보였던 그 정 장관 후보가 있었고 김종 차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최순실의 지시와 혹은 관여로 그렇게 연결돼서 간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차은택 씨의 얘기는 최순실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김기춘 증인은 한술 더 떠서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그럼 옆에 차은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은택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 네, 알지도 못한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광화문에서 따발총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죠. 그랬다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 과정의 질문에 대해서 2007년에 한나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의 법률 고문을 맡았을 때 쟁점이 최태민 씨 일가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당시 나왔지 않느냐라고 자료를 보여주니까 그때 처음으로 시인을 했죠. 과연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황정우 소장. 저는요. 압니다. 너무 잘 아는데요. 저분이 굉장히 용의 주도하기 때문에 김 실장이 아마 최순실과는 직접 연결되는 식으로 알려고 하는 부분은 꺼렸을 거다. 그런데 이 권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너무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알아서 기는 상태가 이 비서실장 내내 지속됐다 이래 봅니다. 2014년 8월에 비서실장이 됐는데요. 그때 검찰의 최동 문제가 이 당시 검찰총장 문제가 터졌어요. 예. 검찰 장악의 필요성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제가 볼 때 최순실 등 이 권력 실세들이 김기춘 실장을 끌어들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일단락이 되니까 2014년 1월 나중에 터진 찌라시가 그때를 딱 배경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3인방과 실세들이 모여서 김기춘이 이제 드러내자.
그럼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인방과의 권력 투쟁에 패배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그런 내용을 듣고 박지만이든 또 조응천이든 박관천이든 뭔가를 지시를 하면서 내용을 수집해서 한번 붙어볼라 했는데 곧바로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알아서 기는 상태였죠. 그에 이제 10초. 그럼 정의의 문건도 초기에는 김기춘이 주도했다고 보세요? 저는 김기춘이 그거 만들어라고 주도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제 한 8, 9월쯤에 저 차은택이 김기춘한테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 찌라시 사건이 터져서 결국 마무리된 2015년 3월쯤에 김기춘이 밀려났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을 3인방이 그만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김기춘은 너무 잘 아는데 결국 최순실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다가 최순실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김광덕 부장. 저는 이거를 김종 차관한테 당시에 정윤회와 처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 말을 이제 뭐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은 뭐 착각이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있지만은 저는 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 말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 잘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평소에 그 사람을 자기도 자주 보는데 다시 서로 아는 사람인 걸 확인할 겸 그냥 안부 차원에서 잘 있느냐 나도 잘 아는 사이인데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아는 사이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 물어볼 수 아는 사이는 분명한데 내가 지금 요즘 자주 못 만나고 있는데 진짜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건데 어떻든 평소에 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거죠. 아는 사이인 건 분명한 건데 근데 그때 나중에 보면 최순실 씨가 자기 측근한테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소위 당시 박현영 과장한테 재단의 과장한테 그 말을 보면 서로 이렇게 최순실을 도와주긴 하는데 아주 흔쾌하게 도와주지는 않아서 늙은 너구리라고 한 것 같으면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락은 가끔 서로 아는 사이긴 분명하고. 아까 그 맥락에서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양분석 이사장은 후후후라고 써놨네요. 아니 아까도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일단 잡아뗀다. 들키면 버틴다. 확정되면 약간 인정한다. 약간 인정한다. 자, 우리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습득을 합니다. 눈으로 봤거나 귀로 들었거나. 그죠? 정보를 인지하는 게 눈으로 봤거나 귀로 들었거나인데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고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아주 말장난에 뛰어난 분이고 그리고 말장난하는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봤잖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자기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른다고 법정에서 버티니 제가 그러면 하하하 하고 웃겠습니까? 허허허 하고 웃지. 알겠습니다. 이재영 교수. 서로 아는 사이는 너무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걸 왜 끝까지 부인해야 되냐 하면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김기춘 전 실장은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는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사실 방조 내지는 최소한 조력을 했다는 걸로부터 못 벗어날 것이고 또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이제 두 번째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인데 어쨌든 최순실을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부인하는 것 같고 그럼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을 건가 물어보면 본인은 계속 그걸 강조해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직접 뭐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걸 강조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저는 그러면 직접 안 했으면 간접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간접 대화를 했거나 또 아니면 대포폰 공화국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부터 대포폰 썼으니까 비서실장이 뭐 대포폰 안 썼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다 또 그다음에 폐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런 두 가지 방법으로 간접 대화를 했을 개연성도 매우 경우에 높다. 따라서 법률을 대비한 법률적 대비한 그러니까 발언을 바로 했다. 법꾸라지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유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 사람은 권력 세계 근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을 안 남기려고 대비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은 안다. 정기남 소장. 진정한 법률 미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모릅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관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도요. 본인한테 불리한 법률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착각했습니다. 미꾸라지가 벌떡 일어섰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꾸라지가 발떡 서는 게 이제 우리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인데 내일 모레 곧 뭐 심장병 때문에 지금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그런 그 쇼를 하다가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착각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의 그 소위 이른바 권력 게이트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향유했던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표현이요. 미꾸라지가 벌떡 일어났다고 직립보행 미꾸라지. 아니 그런데 미꾸라지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느냐면 비가 올 때. 그렇죠. 빗줄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패하죠. 비가 온다라는 것과 화창한 날을 비교를 하면 벚꾸라지를 이야기했고 방금 미꾸라지가 벌떡 일어났다는 표현 아주 시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멋있게 썼습니다. 아까 그 내일 모레 한다는 얘기는 정기남 소장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이 스스로 그런 표현을 했죠. 지금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표현했던 것 인용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위정 판단의 그 범죄 이론 중에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김종 차관 한번 보세요. 그분에게 위정 거짓말할 이익이 있습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해도 무관하거나. 따라서 이게 이익이 없는데 근데 김기춘 실장은 달라요. 왜냐면 이게 최순실을 알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위정도 되고 또 이게 국정농단의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옳은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김기춘 실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공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국정농단에서 주목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기춘 실장하고 지금 구속은 되지 않아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인데 과연 김기춘 실장 조금 전에 권력투쟁의 패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최순실은 김기춘 실장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련 얘기를 좀 더 화면을 통해서 보죠. 지금 그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보라고 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예? 네. 예.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은택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두 사람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차은택 씨도 지금 증인을 계속 지금 그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 얘기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증인 아니면 피청구인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차은택 씨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기춘 전 실장을 박근혜 최순실은 어떻게 이용했을까? 달리 보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저렇게 좀 들어보기로 하죠. 이재경 교수. 저요? 예. 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저 김기춘 그 전 실장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하기 위해서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아마 충성심, 자기 체면을 걸고 이념적 충성심을 갖고 아마 걸고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념적으로 철저히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사실들이 많이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안 좋은 쪽으로 이용당했다기보다는 충성심을 그대로 본인이 보여주고 그쪽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허수아비로 이용했다. 허수아비로.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직거래합니다. 그렇죠. 이게 직접 통화도 자주 하고 차명폰을 하기 때문에 굳이 김기춘 실장 중간에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건 저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기 교수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충성심, 하여튼 이게 오도된 거죠. 국가와 뭐 민족을 위한 충성심이 아니라 박근혜 일가에 대한, 박정희 일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 비슷하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그런 김기춘을 활용하고 이용했던 것이다. 네, 일가에 대한 충성심, 황장 소장. 저는 효율적인 도구로 쓰다가 우병우가 나타나니까 용도 폐기되었다. 아까 권력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했군요. 양문석 이사장도 발언 기회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영화 자백을 보면요. 간첩단 조작 사건이 영화 자백의 그 주요 내용이고 거기에 그 주연으로 김기춘 씨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PD가 물어봅니다. 간첩단 조작 사건 검사 시절에 간접단 조작 사건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하니까 모른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잘 잡아떼고 거짓말 잘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잘 빠져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빨리 마치. 6월 15일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 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